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국민TV 쟁점토론, 어제와 오늘 긴급 편성으로 방송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친일 미화 독재 찬양 교과서가 뭐길래?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요. 오늘은 역사전쟁, 이념전쟁, 박근혜 정권 왜 이러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출연자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워낙 유명하시고 친숙한 분들이어서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생계형 퀴즈 왕이기도 하셨던 고재열 기자 나오셨고요.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분은 저는 시사 돼지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김용민 PD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지금 현재는 노조 위원장이시죠? 예, 맞습니다. 최성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최성진 기자님께 먼저 여쭙고 싶어요. 예. 한겨레 신문은 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광고를 실으신 거죠? 제가 싫은 건 아닌데요. 예. 일단 먼저 한겨레 구성원으로서 많은 국민들께, 그리고 또 국민TV 시청자들께 일단 사과의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아무런 변명도 안 하시고. 잘못했죠. 예. 제 생각에는 한겨레 신문 노조위원장이 삐리비리 해가지고 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만만하니까 그렇죠. 여당이 막 밀어붙이는 것처럼 맞습니다. 노조위원장이 만만하니까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한겨레 광고국에서 우린 돈이 최고다. 본인이 지적하고 본인이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평가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최성진 위원장이 삭발 투쟁을 할 수 있도록 밖에다 바리깡을 준비해놨습니다. 예. 고재열 기자가 하는 말이 원래 보통 대부분 다 99%가 다 좀 맞지 않는 말인데 오늘 한 말은 적어도 오늘 한 말만큼은 진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입술이 떨리는 거 보니까 머리를 미는 거는 좀 두려우신 것 같아요. 최성진 굉장히 이상해서 최성진 노조위원장께 근데 경위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겨레를 그래도 믿고 있는데. 경위를 좀 과정을 간단히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최초의 논란이 빚어졌던 시점은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그렇죠. 목요일 날 저도 퇴근을 해서 뒤늦게 편집국 후배 기자한테 전화를 받고 알았는데, 이제 신문이 보면은 다음 날 이제 발행할 신문을 그 전날 1판과 3판, 5판, 그리고 예외적으로 7판 이렇게 4번에 걸쳐서 혹은 3번에 걸쳐서 인쇄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하면서 인쇄를 거듭할수록 좀 더 이제 품질은 좋아지겠죠. 완성도는. 그렇죠. 1판 광고에 1판 신문의 일면에 그 교육부의 이 국정교과서 관련 광고가 실렸다는 거예요. 화면에 나오는. 그렇죠. 저 광고였죠. 깜짝 놀라서 봤죠.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저는 이제 회사 쪽에 이 편집을 최종적으로 총괄하는 총책임자는 편집인이거든요. 그렇죠. 편집국장 위에 있습니다. 편집인. 정석호 편집인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회의 중이라고 통화가 안 되시더라고요. 문자로 남겨달라고 하기에 용건을. 문자로 내일치 신문을 보면 교육부에 그 광고가 실렸는데 전국 언론노동조합 한겨레 신문 지부가 볼 때 해당 광고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했고요. 대단히 부적절하다. 광고 개전은 재검토해달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시당했군요. 아니죠. 그날은 논의해보겠다라고 이제 단문자가 왔고, 다음날 신문에서 빠졌습니다. 빠졌군요. 3판 이후에 이제 빠진 걸 저희가 확인을 했죠. 빠졌으니까 저희로서는 많은, 비판들이 있었겠죠. 제기가 됐겠죠.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이런 비판 여론을 회사 쪽에서 겸허히 수용을 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됐더니 이제 월요일날 오전에 광고가 다시 또 나온 실려버린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회사 쪽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굉장히 길게 우리 노조위원장의 그 변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그 한겨레 신문이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균형 잡힌 그런 선택들을 하기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교육부나 이런 정부 부처에서 하는 광고가 좀 비싸요. 그렇죠. 한 2천만 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됐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주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2,70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00.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장우 의원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새누리당 의원인데. 예. 국회 정론관에서 예.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예. 다카기 마사오 때 예.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을 예.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한 독립운동지사가 있었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있었다. 그런데 마침 또 이 해당 독립운동지사의 증손되시는 분이 또 국민TV 조합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제보를 해주셨군요. 제보를 했는데 그건 인터넷에 떠도는 낭설이다. 근데 물론 이분의 주장만 갖고 이 낭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좀 더 규명은 해봐야 되겠지만 저도 사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으로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이장우 의원이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은 뭐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야죠. 박정희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가능할 텐데, 근데 그건 정설로 나오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데, 그걸 갖고 당 대변인이 나와서 이렇게 떠드는 걸 보면은, 지금 새누리당이 코너로 몰리긴 몰렸구나. 아, 그렇군요. 뭐 하여튼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정당성을 실으려고 무단히 대화를 쓰는구나. 원래 이제 새누리당은 찌라시를 좋아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낭설들도 공식적 자리에서 막 읽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대화록을 갖다 그냥 찌라시에서 다 긁어와서 읽으시기도 하셨으니까요. 있지도 않은 그런 전이었죠. 사실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예, 지금 고재열 기자님께 여쭙고 싶은 게 교육부가 CF를 멋들어지게 만들어가지고 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 교과서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다. 누락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 교과서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부의 교과 과정에 유관순 열사가 빠져 있었다면서요. 이제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사기극이죠. 사기극이죠. 예. 그래, 이제, 그런 누락 유도를 한 다음에, 그래서 그 누락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이건 사기극이란 말 빼놓고는 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누락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필 기준에서도 빠져 있었을 테고, 유관순 열사를 넣어라 이런 게 이제 빠져 있었을 테고, 추정해보면, 그런 상태에서 역사교과서에 굳이 그걸 따르지 않은 교과서가 이제 6종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6종 교과서의 그 부분을 보고, 이런 유관순 열사가 나와 있지 않은 교과서는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자기가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자기가 시켜놓고 자기가 시킨 걸 뺐다고 해가지고 항의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군요. 유사한 사례가 지필 기준에 넣어서 그거대로 했는데 주체사상? 그렇지. 주체사상 가르쳤다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 상황 파악도 못하고 황교안 총리가 우리가 사회생활은 주체사상에 대해서 다들 김일성 우상화에 활용됐다라고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이거는 그렇죠. 아까 고재열 기자 사기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기극에 가까운 행위. 아니 아까 고재열 기자가 쪽지안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봤더니 어버이연합 쪽에서 오늘 그렇죠.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오늘 동아일보 앞에 가니까 열심히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같이 서명운동 하면서 이거를 나눠줬어요. 근데 저기 보면은 바로 그 주체 사상을 잠깐 좀 보여주세요. 저 한번 보시고 카메라에서 보시게. 그리고 저희 보면은 네 번째 항목에 수령 절대주의 이데올로기인 주체 사상을 북한의 주장 그대로 미화하고 홍보하고 있다. 우리 교과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 교과서에서 실렸다 그러면 검인정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다면은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그렇죠. 그거를 검인정 도장 찍어준 사람도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그리고 사실은 주체 사상을 가르치라고 교육 지필 기준에 있는데 황교안 총리는 나와서 우리는 가이드라인 같은 걸 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죠. 은수미 의원 앞에서. 정작 주체사상을 가르친 거는 교육부에서 인정해준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통일부에 통일 관련 교육 자료에 그 부분이 나와 있죠. 주체사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저는 정작 문제는 어버이 연합에서 저런 왜곡과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렇죠. 근데 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그런 식으로 부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허위 주장을 하는 거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요. 공당이 뭐 대문짝만하게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플랜카드도 내걸었었죠. 네. 그랬다가 또 뭐 강은혜 의원은 나와서 그거 내렸다 그랬다가 또 그 다음날 다시 그냥 갖다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그런 그 행태를 세 글자로 요약하면 아몰랑이죠. 아몰랑. 네. 아니 사실 NLL 그 대화록 그거를 공개하던 국면에서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 그 말 없거든요. 그렇죠. 있다고 아주 빠득빠득 우기면서 그렇게 떠들고 다녔던 것도 바로 정부 여당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기를 갖다 조금 더 진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정교과서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국정교과서 예산을 집행을 이미 해버렸더라고요. 뭐 얘기 들으셨죠? 네. 44억. 44억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어떠세요? 그래도 고재열 기자님 얼마 전까지 정치부 기자셨잖아요. 상당히 오래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그런데 그 예비비를 그렇게 교육부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글쎄 뭐 저희가 뭐 정확한 지식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예비비를 그런 이제 승인 과정 없이 이렇게 돌릴 때는 뭐 천재지변이나 전쟁에 준하는 뭐 그런 사태에서 해야 되는 걸 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걸 역사 전쟁이라고 해서. 이게 역사 전쟁이니까. 전쟁이니까. 이때 44억을 지급을 했다. 최근에 야당이 한 푼도 이쪽에 예산 배정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선전포고를 했으니까 전쟁으로 인식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실은 예산을 그렇게 제로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야당이. 그런데도 이것 때문에 질척되고 예산이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꼼수를 부려서 일단 내년에 쓸 거는 미리 집행을 해버린 건데 그 예비비에서 집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비비라는 게 통치권자나 혹은 집권 여당의 쌈짓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 쓰라고 마련해놓은, 책정해놓은 예산이 아닌데 그런 데서 갖다 쓰는 거는 너무 좀 여당으로서 또 집권 여당으로서 좀 너무 본인들이 얼마나 좀 옹색하고 하려고 하는 짓이 행태가 그런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공공기관에 유일하게 있어봤잖아요. 세 분은 없었지만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봤는데 예비비가 아니라 시설 어디서 일하셨어요? 제 마포에 그 땡땡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구청? 구 단위예요. 구청? 구 밑에 구 산하. 그러니까 저 밑바닥이라고 보셔야 돼요. 공공기관 중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성동구청에 공익요원으로.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시설비에서 일부를 전용해가지고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기 예산을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감사를 받아갖고 감봉 조치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유가 뭐냐? 시설비에서 전용을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예산을 운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히 금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아니 대표가 온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스스로 짠 예산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항명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냥 뭐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따지면 그럼 미리미리 예산 항목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내년서부터 해야 되는 거지 그것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예비비에서 건드린다는 거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교과서 제작이라고 하는 거를 뭐 좀 돌발된 돌출 현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는 미리 일찌감치 계획을 해놓고 국민과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을 해도 충분한 사안인데 그걸 예비비에서 뺏었습니다. 그건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죠. 역사적으로는 천재지변이라서. 이게 천재지변이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정교과서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정교과서가 나왔다. 어떤 수업이 진행될까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가 좀 소설 한번 써보죠. 낙곰수에서 원래 소설 많이 썼었는데 김용민 PD님께서 먼저 한번 소설을 낙곰수 스타일로 한번 써보신다면. 일단 교과서 내용을 봐야 되겠죠. 교과서 내용은 틀림없이 박정희를 미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담길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이장우 의원 얘기도 했는데 박정희가 그 만주군관학교에서 일본 괴뢰군을 이제 양성하는 이런 곳에서 공부도 했고 혈서도 쓰고 그렇게 해서 일본 천황한테 맹세도 했던 충청 맹세를 했었던 이런 과거 틀림없이 뽀샵질을 할 겁니다. 어떻게 분치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독립군을 몰래 뒤에서 도와줬다.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확인되진 않지만 나중에 자기가 일본군을 탈출해서 무장 독립투쟁을 벌이기 위해서 뭐 군사훈련을 해야 뭐 무장투쟁을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진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저런 일본식의 그 역사 왜곡 방법, 뭐 확인되지도 않는, 공인되지도 않은 이런 권위가 없는 이런 자료 갖고 봐라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라고 흔들면서 박정희에 대한 새로운 지시라고 해가지고 또 역사를 뽀샵질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건 저런 거 아닐까? 독립군을 도왔다 그러면 늘 마음으로 도운 거 아닐까? 마음으로 도왔고 도울 생각은 있었을까요? 마음으로 응원했고. 자 그리고 또 여수 순천 사건이 있잖아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보통 남로당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여순 뭐라고 해야 되죠?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전에는 반란 사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당시 남로당 총책으로서 박정희가 꼽혔는데 그렇죠. 그때는 왜 그런 남로당 짓을 했느냐, 왜 빨갱이 짓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적진에 들어가서 일부러 그런 다음에 동태와 이 어떻게 인맥, 이 네트워크를 다 파악하고 나중에 다 이거를 보고했다. 밝혀내기 위해서. 그 밀정으로 들어가서 정보를 딱 수집해가지고 놀라운 스파이네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됐다가 이제 또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써보면 이렇게 됐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영화 암살처럼 되지 않을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영화 암살을 보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16년 전 임무 지금 수행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재규가 쏠 때 이제 박정희가 밀정이면 죽여라. 16년 전이었는데 18년 전에 명령 이제서 지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야. 근데 저는 또 이제 좀 이렇게 희화해서 표현하자면 오히려 더 교육적일 수도 있다. 이 국정교과서 하는 게. 국정교과서를 지금 찬성하시는 겁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자, 토론이니까 약간 좀 이제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세상을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지. 뭐냐면 자, 우리 정답으로 이걸 해주자. 이거 이렇게 세상을 그러니까 진실은 저기 있지만 여기에 이거를 우리가 답으로 써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세상을 먼저 배우게 만드는 거죠. 네. 최성진 기자님은 사실 국정교과서로 공부를 하셨던 분이죠. 저는 그렇죠. 국정교과서 저도 국정교과서로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저랬어요. 언제부터 국정교과서가 검인정으로? 74년부터인 걸로.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다들 국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가 검인정으로 바뀐 거. 검인정으로 바뀐 거는 87년. 그렇죠. 부터 순차적으로. 근데 일부는 국정을 했었고 도입이 차근차근 됐던 게 이제 국사 같은 경우는요 꽤 늦게 도입이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04년 이후에 검인정이 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검인정 체제로 이제 완전히 이행된 그게 2011년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행된 건 2011년이에요. 검인정으로 이행된 게. 학생들이 또 이렇게 역사의 상대성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뭐냐면 그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답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사의 상대성 이론이 들어온다. 답에 이렇게 정답이 이게 2017년부터 2022년까지만 정답인 거고. 2003년부터는 정답이 예전에 그 답이 틀렸던 사람들은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이제 그때 그 점수 때문에 내가 원하던 대학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소송이 가능한 건가요? 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바꾸면 자기가 이렇게 정답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대단한 가능성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올바른 교과서라고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다음 정권 때는 올드 바른 교과서가 되지 않겠는가. 올드 바른. 요즘 감각이 좀 떨어지셨군요. 너무 많이 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교과서가 예전에 우리 국정교과서로 배우신 분들이 다들 어떻게 보면 대부분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향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그런 국사교과서는 단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향수를 느끼신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그분들은 그런 향수를 느끼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께 직접 얘기를 들어본 바는 없지만 지금 이제 최 기자님은 그때 어떠셨나요? 편하셨나요? 공부하시기에 편하고? 사실 공부하기에 편한 측면은 있죠. 공부하기에 그 검인정 교과서랑 국정교과서 이제 단일한 하나의 교과서를 놓고 공부를 할 때 어떤 게 더 편하냐라고 수용자의 인식을 묻는다면은 저는 당연히 하나의 교과서로 배우는 게 편하죠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역사란 그렇게 단일한 하나의 사관을 주입식 암기식으로 교육시키는 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만요.
그런 좀 약한 고리를 찾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국정교과서의 어떤 발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교과서를 배운다면은 여러 개의 교과서로 배우는 것보다 수용자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근데 어차피 해요. 예. 학생들은 한 개 교과서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로가 겹치는 부분들이 줄어드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어차피 뻔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준비하기 편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또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그 국정교과서로 배우셨잖아요. 예, 그렇죠. 편하셨나요? 근데 저는 그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게 뭐냐면은, 이 8개 종류 교과서로 배우게 되면은, 뭐 제가 배워보진 못했지만은, 맥락, 혹은 뭐, 교훈, 해석, 뭐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틀에서 이 흐름을 보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맞아요. 교육인데,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임진왜란은 1592년에서 7년 동안 있었다. 맞아요. 뭐 빗살무늬 토기가 언제고 뭐 철기 시대가 언제고. 예. 아니 그런 걸 왜 외워야 했는지. 그렇죠. 완전 암기 과목이었거든요. 그렇죠. 국사가 암기 과목이 되는 순간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그 국정교과서가 바로 그런 걸 노리고 국사 있다. 과목의 그 암기 과목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리 퀴즈 대왕이셨던 그 고재열 기자는 암기에 아주 탁월한 그런 실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국정교과서 효과를 예. 군대 갈 때까지 봤어요. 저도 봤어요. 군대에 제가 카투사하러 갔었는데 예. 거기에 제 시절에는 국사하고 국민윤리 시험이 있었어요. 맞아요. 국정교과서로 이렇게 달달달 외웠던 거를 그때도 써먹긴 했지만 저는 그때 문제들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정말 치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제 토론에서 훨씬 더 자세히 얘기를 했겠지만 네. 일단 그런 하나의 역사를 배웠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것을 이렇게 아주 정말 진실로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여러 개의 교과서가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역사의 상대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라는 영화를 봤어도 왜 죽였을까가 왕자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당쟁의 문제였을까 당파의 문제였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지 않고 어떠한 역사적으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아주 단선적인 인과관계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현대사에 일어나는 사건도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역사에 있는 사건을 그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이 학생들을 올가매는 거죠. 사실은 저도 이제 국사의 덕을 많이 봐서 대학에 겨우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암기, 그야말로 단순 암기가 없었으면은, 힘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삶의 그 하나의 그 올가미처럼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죽었다라고 했을 때 막 여러 군데서 고백을 했지만 막 펑펑 울고 갑자기 북한이 밀고 내려올 것 같다는 생각에 잠을 못 자고 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외웠던 것들이 마치 그 진짜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돼서 그게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딱 밝혀지는 순간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베트남 전쟁사를 공부를 했었을 때 막 엄청 혼란스러워서 한 달 정도는 진짜 내가 믿지를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아마 학생들이 이런 혼란에 빠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한마디면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한원구는 국정교과서로 공부했습니다. 한원구 교수가 예. 국정교과서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예. 국정교과서로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뭐 우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박정희를 찬양하게 된다든지 그런 효과를 기대한다면 이건 애초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기대다. 그러면 얘기를 좀 진전시켜 볼게요. 우리가 이제 국정교과서로 배운다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해보다 보니까 국정교과서로 가르쳐도 결국은 똑같은 그런 비판적 역사관을 가질 친구들은 다 가지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뭐 586이 됐죠? 586 이 세대들이 다 국정교과서로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요. 또 게다가 또 산업, 개발, 또 이런 그 압축성장기에 그 말하자면은 역군이 됐던 아버지 어머니 세대 밑에서 자랐고요. 국민교육헌장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80년대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야 도대체?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역효과죠, 역효과.
어찌 보면은. 그런데 왜 또 그런 멍청한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 70년대 그 사고방식 두뇌로 지금 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을, 원칙을 정하면은 너희들은 당연히 따라야 된다. 이런 아주 그 아메바적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교과서니까. 교과서를 뭐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안 되지만 왜 그런 무리한 시도를 아니면 무익한 시도를 하느냐라고 사회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좌편향된 역사관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명분일 뿐이고 결국에는 그 선친, 부친의 명예회복 거기에 이 매몰돼 있기 때문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기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 현재 벌이는 역사전쟁 목적 1. 부친의 명예회복이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재열 기자. 그 역사의 교훈으로 보면 조선시대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역사를 갈아엎은 왕들의 연산군 특징이 같은 있습니다. 왕들의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폭군이거나 그 다음에 아버지가 문제가 있거나 문제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군요. 이 두 가지 경우거든요. 간단히 설명되겠죠. 문제 있는 아버지를 둔 문제가 있는 임금인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첫 번째의 하나의 목적. 다시 말해서 지금 역사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이들을 이렇게 제대로 뭐 역사적으로 길러서 그야말로 일사불란한 대우를 만들어서 이렇게 될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일단 아버지 명예회복은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의도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해서 이제 그랬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아버지의 명예회복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 닮아가기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유신을 일으키고 그다음 72년부터 준비해서 7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 다음에 74년에 국정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로드맵과 너무 비슷하네요 지금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미 공약이기도 했었고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진행을 해서 본인이 뭐 지금 이제 어떤 국면 전환 카드로 쓰는 여러 가지 분석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아버지 명예회복이기도 하면서 아버지 닮아가기입니다. 일종의 박정희와 박근혜 평행이론인데 그런 식으로 이런 이제 이 국정화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어떤 이 국가관을 국민에 주입시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에 보면 그런 자료가 있는데 박정희 시대에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도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도 보면은 국정교과서화가 무의미하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실제로 그때 당시에 김정배 편찬위원장이 그때도 그 국사편찬위원회에 있었대요. 근데 그때도 자기는 소장파 학자였잖아요. 그때는 반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과정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떤 대목이 나오는데 지금도 교과서 국정하는 데는 뭐 우리나 북한이나 베트남밖에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시에도 심지어 거기에 아마 인도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미 국정화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란 것도 알았고 이런 무리수라는 게 그들의 이제 어떤 그 조사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라는 국체를 쥐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봤을 때 그때 아버지의 그 작업이 자기는 성공적이라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예회복이면서 또 하나는 아버지 닮아가기라고. 그럼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이번 역사 전쟁을 바라볼 수가 있겠네요. 하나,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통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둘, 아버지 닮아가기를 통해서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통치관 혹은 국가관을 좀 더 그 세련된 표현으로 전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아빠 코스프레.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결핍, 아버지의 모자란 점 이걸 채워가면서 아버지 시대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과거사와 관련해서 통 큰 사과와 함께 우리가 그 시대에 경제 성장의 그 성과는 있었지만은 민주주의의 대대적인 후퇴가 있었다.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아버지 시대는 이런 과가 있었는데 그 과를 내가 공으로서 채워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사 문제를 해법을 찾는다면은 그 진짜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겠죠. 사실 상당히 많은 그런 국민들 중에
이른바 합리적이고 뭐 이런 그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나름 객관적인 분들 중에 박근혜를 선택한 분들은 아버지 시대와 관련해서 그 좋은 점은 계승하지만 나쁜 점은 과감하게 스스로 이렇게 개선할 의지를 보일 것이다라고 믿고 찍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그런데 그런 사람을 봤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어디 가서도 늘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종교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선과 악 이 이분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거든요. 아하. 이게 바로 종교적인 사람의 그 보편적 습성입니다. 지금 다양한 분석이 나와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역사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 첫 번째,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아버지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예. 스스로가 종교적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원인은 박근혜예요. 박근혜 자체의 원인이 있다. 동력이 박근혜고. 아하. 예. 그러니까 이 세 번째는 역사도 전쟁할 거리. 네. 그럼 뭐 남북한에든 뭐 정책도 전쟁할 거리. 예. 뭐 무슨 경제 정책도 전쟁거리. 뭐 다 이렇게 그냥 전쟁을 계속 일으키시겠네요. 선과 악으로 나눠놓고.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다른 점이 뭐냐면요. 네. 이명박은 자기가 하는 일이 사기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이렇게 뭐 반발하고 막 비판하고 그러면은 네.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움찔하고 좀 뒤로 빠지는 맛이 있거든요. 아하. 박근혜는 그게 아니야. 지금 이게 진리고 매우 정당하고 예. 이건 정의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엔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 심성이라니까요. 저도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치 지도자와는 조금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적 지도자, 어떤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같은 제사장 갖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건 뭐 당군 예. 시절에나 있었던 그런 개념이네요. 저는 예. 그거를 어디서 결정적으로 느꼈냐면은 2012년 대선 직전에 정수정학회 관련 논란이 좀 뜨겁게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정수정학회 지분 매각 그 비밀회동이 한겨레에 보도가 됐고 예. 그 다음에 논란이 커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서 해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해명을 하면서 했던 또 문제적 발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 정수정학회는 그 아버지가 강탈한 게 아니라 예. 기업인이 자발적으로 헌납한 거라고. 그분은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요. 그 아드님께서. 그렇죠. 예. 그거는 역사적 사실공개에도 맞지 않고. 그렇죠. 그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내렸는데. 예. 강탈은 맞다. 예. 다만 강탈을 한 그 이후에 기업을, 그 지분을, 기업의 지분을 돌려주기에는 그 시효가 늦었다. 그렇죠. 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그때 당시 그 그렇죠. 아드님이었죠. 정수정학회 설립자의. 예. 그 패소 판결을 한 건데 그 패소 판결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강탈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법원이 강탈이 아니다라고 그 제가 해줬다. 이렇게. 그 김영우 그 그렇죠. 회장님 그분하고 사실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부를 같이 해가지고 그 얘기를 전해 들었던 적이 있는데 말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인데 점잖으신 분이죠. 네, 굉장히 점잖고 말을 굉장히 아끼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하기를 싫어하시지만 두 마디 딱 하시더라고. 그때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 강탈에 갔던 그 기억을 잊을 수 없고 계속적으로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 명예회복과 관련한 것, 아버지 명예와 관련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뭐 역사적 사실관계도 무시하고, 그렇죠. 뭐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하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그 내용만? 방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저분은 참 일반적인 정치 지도자와는 굉장히 좀 다른 분이구나,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점을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분석은 종교적인 어떤 정치 행위, 그러니까 종교적 통치 행위, 이것을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한 것이다. 종교적이다라는 말에 또 포함되는 그 가치가 뭐가 있냐면은 그 사실, 진실, 논거에 굉장히 그 무관심하고 불성실합니다. 그냥 그렇죠. 신앙만 있으면 되는 거죠. 신앙만 있습니다. 예. 선과 이거 구분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거든요. 근데 그런 똑같은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황교안 전도사입니다. 기독교 대한침례회 목동. 기독교하고 상당히 닮았네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저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진짜 기독교 근본주의. 근본주의예요. 기독교 근본주의. 그다음에 저 아프간에서 횡행하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 똑같이 그리고 박정희 근본주의. 이게 세계가 같네요. 그렇죠.
기본적인 얼개가. 예. 한국의 그 기독교라기보단 개신교 근본주의죠. 예. 개신교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황교안 총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떠오른 건데 확고한 반공주의죠. 아하. 그래서 이 현 정부 그리고 또 그건 예수의 가르침도 아니죠.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죠. 예. 이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문제적 그 정치 행위 가운데 하나가 통합진보당 해산이었죠. 그렇죠. 그걸 바로 앞장서서 총대를 맸던 사람이 지금 총리로 가 있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었고. 네. 그 이번에 또 국회에서 그 뭐 이런저런 그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엉뚱한 답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체사상 언제 그런 교육 지침이 있었느냐? 있는데. 예. 그리고 뭐 저기 고3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는 뭐 좌편향됐다. 아니, 국사는 고1, 2까지만 하거든요? 사실도 아닌 걸 갖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예. 또 이제 네 번째 이유로.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빠 코스프레를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뭐 박정희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성과를 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정의 문제도 불구하고 성과를 냈던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정희 같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참모가 지금 없어요. 어떤 뭐 그게 경제적인 성과든 지금 이렇게 주변의 인물에 보면은 어떤 성과를 통해서 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박정희 후기하고 비슷해요. 박정희 후기하고 비슷한데 뭐냐면 주변에 아부를 통해서 이렇게 클 수 있는 참모들밖에 없는 거예요.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되게 유신 전후로 나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유신 후에 나타난 것들을 보면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참모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아부를 하고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참모들에게 휘둘리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박정희와 차지철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거군요. 박정희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신을 전후로 그 평가가 달라진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경제 성적표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박정희 시대의 그 고도 성장 신화 그는 유신 이전 얘기예요. 그렇죠. 그 이후는 갈수록 경제가 가파른 그런 그 하락세를 이어갔단 말이죠. 실제로 18년 통치 기간을 딱 평균 내봤더니 4%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전체가. 후반기라고 할 수 있는 아까 고재열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1970년대 여러 가지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볼 때 굉장히 안 좋았었죠. 아마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뭐 그 시기가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죠. 뭐 오일 쇼크 문제라든지 그렇죠. 뭐 온갖 그 대외적 변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변에 하청꾼들만 모여 있었다면은 진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점을 사실은 아버지 시대의 과로 보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말 안 듣는 사람, 그 연도별로 그냥 날리잖아요. 2013년 최동욱 날리고, 2014년에도 몇 명 날린 것 같은데, 2015년에는 대표적으로 유승민 날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용인술을 보면, 그 용인술도 아버지 박정희의 방식을 상당히 따라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박정희 스타일이, 하나는, 테크노크рат을, 세 가지 정도를 따라합니다. 하나는 테크노크рат을 상당히 우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혁명을 했을 때 군인들과 한 거지만, 초대 내각을 구성할 때 보면은, 관료들을 상당히 전진배치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초기 내각을 보면은 관료 우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스테빌리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나타나고, 두 번째는 2인자를 두지 않는다. 그 측면에서 지금 이제 보면은 박근혜 시대를 우리가 가면서 누가 2인자일 거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다 흐지부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2인자라는 얘기가 나온 뒤부터 사라져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박정희 시대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비공식 라인을 선호한다? 혹시? 땡이야. 그거. 뭐 이렇게 준비를 갖다 제대로 안 해오시고 지금. 방금 생각한 거라. 생각나면 얘기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 이것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공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죠. 공이 없으니까 그 공이 없는 것을 덮기 위해서. 공을 세울 수 없는 또 참모들이. 그러니까 이걸로 공을 세우게 한 거죠. 전쟁에서 뭔가 수급을 배우는 걸로 공을 세우려고 한다. 근데 지금 황의여 장관은 왜 그렇게 이렇게 날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그 적진에 이렇게 투입하는 적장으로서, 그러니까 장수로서의 어떤 날카로움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계속 교육부 장관의
안 계실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직은 뭐 황우여 장관도 독실한 크리스찬이긴 하죠. 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충무교회 시민단입니다. 그것도 이제 좀 이 계열은 황교안 총리처럼 확고한 반공주의에 입각한 개신교 근본주의랑 조금 다른 독실한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성품도 원만하신 것 같고, 진상 여권에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근데 국정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분들과는 약간의 좀 공조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교육부 차관이 바뀌었잖아요. 어제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보면은 그 교육부 차관이 사실은 황우여 장관이 물러나면은 장관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그분을 딱 날려버리면서, 상당히 그 재정적인 측면, 그 교육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차관으로 딱 앉혀놓는 이런 행보를 보면서 황우여 장관이 믿을 만한 장수가 아니니까 다른 장수를 준비해 놓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아까 그 비공식 라인 얘기를 제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현 정부 장관들이 가장 불만인 게 대통령과 그 독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만난다는 거예요. 아니 하시려면은 문서로 보내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그걸 읽고 자기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저런 통신수단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는데 아니 직접 대면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그 권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완전히 부정당하니까 장관들이 거의 말하자면은 대통령을 국무회의 때나 만나고, 그렇죠. 국무회의 때도 토론을 합니까? 그냥 말도 안 적는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씀. 주어 수로가 완전히 호응이 안 되고, 그니까, 말하자면, 이러면서, 해석을 해야 되죠. 우주를 도와주고 이런 얘기나 듣고 말이죠.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만큼 어떤 그런 자신의 중심적인 철학과 이런 지향점을 갖고 정책을 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다면 대통령이 아무도 안 만나느냐? 그건 아니죠. 문고리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문고리들한테 권력이 다 쏠리면은 아니 무슨 청와대 비서실장도 그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기춘 비서실장조차도 기춘대원군이라고 그랬죠. 그 양반조차도 사실은 문고리에게 밀린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황교안 총리야 모든 공직자들 역시 마찬가지일 테고요. 이렇게 비공식 라인이 그 공식 라인을 압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상적인 정부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미스터리 하나가 풀린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면을 하는 그런 권력들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떠밀려 나가는 그런 측면이 황우여 장관 같은 분이 있는 거고. 최소한 교과서 국정화 문제만큼은 지금 유일한 동력과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예비비 관련해서도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그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신랄하게 했죠. 지금 정부에서 이 입법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우선은 이제 알리고 며칠간의 10수일 동안의 어떤 그런 의견 수렴 기간 있잖아요. 그렇죠.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예비비를 하든 그렇죠. 예산을 이렇게 제안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의견 수렴 기간에 이렇게 예비비를 내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대통령의 의중이면은 모든 절차와 형식은 다 무시가 되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역사 교과서 국면을 보면서 역사 전쟁이 왜 벌어지는가 4가지 이유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런 분석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일부 보수 언론에서 그런 분석들을 갖다 좀 했는데 이거는 총선용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 집권을 꿈꾸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선발전으로서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이 역사 전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총선용이든 이제 정치적 노림수든 그게 지금까지 지나온 바를 보자면 저는 이건 여권의 필승 카드인가 봐요. 필승 카드라고 생각하고. 필승 카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이제 이념 가르기로 손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일본도 상황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국가주의를 전개하느냐인데 그 국가주의가 아베도 이건 아무리 욕을 먹어도 우리는 남는 장사다.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고 또 시진핑은 시진핑 방식대로 국가주의를 펼쳐나가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계산이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구도로 내년 총선까지 가면은 필승 카드 이긴다. 예.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이긴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 내 새끼들이 이긴다 이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대구, 경북 이쪽에서는 그냥 예전도 이제 꽂으면 됐지만 심지어는 지금 교과서 국면으로 이념 전쟁을 막 불러일으키면 오히려 보수표들은 더 결집하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다 무조건 들어가고 오픈 프라이머리라든 뭐라든 다 이길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이 날아가더라도 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새누리당의 맹주가 돼서 이들을 조정해가지고 자기의 장기 집권을 갖다가 꿈꿀 수 있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고재열 기자의 의견에 조금만 더 보태자면은 사실은 지금 수도권은 친박이 공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제 친박의 그 수준으로 보나 대외적 인지도로 보나 수도권은 확실히 그 비박계가 좌우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비박계는 손해를 많이 볼 겁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국정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두원, 김용태 그리고 정병국까지. 그다음에 또 남경필. 남경필은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제 TK의 경우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이제 지지도가 붙을 거라는 고재열 계산이 있는 거죠. 판단이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TK에서 친박으로 TK를 채워도 남는 장사죠. 퇴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몇 석 정도가 되죠.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에 그 의석이 사라지려고 하니까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상도만 해도 인구가 1,300만입니다. 그러면은 그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50석을 내놔라라고 하는 말이 진짜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유승민을 날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유승민을 날리려면은 일단 공천을 안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유승민이 가만히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무소속으로 나오잖아요. 이럴 때 새누리당 후보, 친박 후보를 낸단 말이죠. 그러면서 역사 전쟁에서 이기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손들어주는 사람을 찍으세요. 지금 박 대통령이 위태롭습니다. 위태롭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국가가 니네 거냐 우리 거냐 이 게임이에요. 국가가 우리의 국채가 니네한테 있냐 우리한테 있냐. 그런데 거기에서 그 중에 우리 아버지 거고 근데 그 아버지만 가지고 하면 좀 약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별책부록으로 이승만을 끼워놓은 거죠. 여기서부터가 국가고 우리 거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김구나 임시정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니네 거니까. 니네 거니까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우리 거가 국가다. 근데 이게, 메이지 유신 이후에 15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누가 국채를 잡느냐가 승기를 잡느냐였어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때도 그 국채를 잡기 위해서 그런 메이지 지사들이 썼던 방법은 아무 존재도 아닌 상징적인 당시에 일본의 웬만한 번주들도 30-40만 석을 소유했는데 그렇죠. 만석밖에 없는 이름만 남은 천황을 세우고 그 천황에다가 신권을 부여해가지고 그 천황을 중심으로 국채를 형성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들이 이렇게 했던 그것을 박정희가 보고 유신과 그 뒤에 과정 우리가 국정교과서만 보는데 그 전후로 국기에 대한 맹세나 그렇죠. 국민교육 헌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가를 강조하고 국가가 곧 나다. 그 정서들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아버지가 했었고 그 그렇죠. 작업을 지금 답습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너네 거냐 내 거냐 그 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얼마 전에 이게 사실 제가 현업에서 좀 떠나 있다 보니까 한 6월 이후로는 노동조합 맡고 있어서 정치 기사를 잘 보지는 않는데 저는 박근혜라고 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 캐릭터가 어떤 이걸 총선용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어떤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꼼꼼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석은 아마 현실적으로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신권을 쥐고 있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그 주변에서 메이지 유신의 그 지략가들처럼 몇몇 지략가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이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게 여권에 유리하게 총선에서 총선 국면에서 작용할 거라고 저도 예측은 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만큼은 그런 어떤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바탕으로 이 지금 역사 정쟁을 촉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그 2년 전쟁으로 갔을 때 이 현재 여권은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동의한다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요번에
사실은 조금 부끄럽게도 이제 한겨레에서 아까 이제 첫 토론회 그렇죠.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교육부의 이 국정교과서, 교과서 국정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을 때 뭐 우리 한겨레 구성원이라든지 혹은 사실은 한겨레 독자 가운데서도 뭐 그 정도 내용의 그 광고 내용 아까 보여주셨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온건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교육시키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프레임 자체는 고약한 것이었지만요. 근데 그 문구 자체는 굉장히 좀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을 쓰다 보니까 뭐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인식 그 태도. 저는 그런 거는 이게 2년 전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고 봐요. 예컨대 2년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 여권 쪽에서는 친일 독재 세력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수는. 근데 그들에게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혹은 할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는 본인들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인 반면에 우리는 이걸 굉장히 나이브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나이브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이거는 저희도 그래서 뭐 노동조합 차원에서 성명도 내고 하는 이유는 그런 광고를 받는 게 왜 나쁜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문제,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시민사회에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문제도 저들이 이 문제, 이 이념 전쟁에 목을 걸고 메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게 다 간단한 거죠. 뭐 본인들은 이게 헌법 가치를 소화하는 거라고 하지만 92년도 헌법재판소에서 교과서 국정화는 이 헌법 가치에 반한다라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이미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단순히 비판 대상이 아니라 타도와 축출의 대상인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한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사실 이 종북 대 반북 이게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은 뭐 100%죠. 반북이 이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이 종북 대 친일의 대결 구도로 형성됐을 때는 전 친일이 진다고 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한 번도 친일이 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친일 대 뭐 같은 어떤 가치 이런 식으로 선거 이제 국면에서 프레임이 짜여졌을 때도 친일이 접은 역사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이 교과서 역사 전쟁을 프레임을 좀 정밀하게 보면은 여권과 야권이 지금 1승 1무 1패의 형세예요. 그러니까 친일을 내세우면 야권이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독재를 내세우면 이건 무승부예요. 그걸 독재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아닌 시선도 있으니까. 또 독재를 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독재 부분은 좀 막상막하. 그리고 야권이 패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이제 종북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전쟁에서 여기도 보면은 다 종북으로 가잖아요. 다 종북으로 가죠. 좌편향. 이 역사 전쟁이 종북 논쟁으로 흘러가면 여권이 이기는 것이고, 역사 논쟁이 친일로 가고 또 독재 문제로 환기되면은, 근데 친일로 갈수록 이제 이 야권이 이기는 것인데,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경험해서 봤을 때 그 친일을 내세워가지고 친일 성상과 이걸로 승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떨까요? 반민족 불량교과서. 불량교과서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게 된다면은. 근데 이제 불량교과서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많이 얘기하시죠. 아니, 우리가 교학사 교과서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극찬했던 교과서 포럼의 검정 떨어진 그 교과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미 뭐 어떤 교과서 내용인지는 이미 다 간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듯이 지금 사실 우리가 국정교과서다 그러면 70년대에 우리가 배우고 공부했던 그 교과서 보면 기가 막힌 말들이 많았잖아요. 정말 사실은 김일성을 찬양하듯이 찬양을 했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딸딸 외우고 자랐고,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운동 노래도 다 직접 작사, 작곡하시고, 음악적으로 탁월하시고,
풍금에 딱 앉아갖고 바로 작곡을 하셔가지고 그 노래를 갖다가 막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 네. 배우고 우리가 네. 외우고 김용민 시사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량 교과서 프레임이 저는 의외로 먹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서 제 주변에서 일단 먼저 보면은 상당수 학부모들, 특히 엄마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생각보다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 이제 전국 언론노동조합에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반대 서명을. 상당수 엄마들이 하면서 거기다 이제 한 줄씩 남기죠. 그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근데 상당수 엄마들이 내 아이에게 불량 교과서, 잘못된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을 써놓은 거 봐서는 저는 그 프레임도 상당히 좀 유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 아래는 지금 종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단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유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아니면 한시적인 거. 지금 우리 때로 그냥 끝날 그런 논쟁 논란거리지. 이 아이들한테 우리 시대의 이 질곡을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다.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심리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역사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쪽에서 제시했던 프레임 두 개가 하나는 불량 교과서예요. 국정 교과서는 불량 교과서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종북 교과서. 이 두 개의 프레임으로 썼는데 불량 교과서가 아까 말한 대로 비기는 그런 지점이 생기니까 종북으로 확 이렇게 프레임을 틀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불량 교과서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얼마나 중립적인 그런 지대에서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5가지 정도 이 역사 전쟁을 벌이는 이유를 점검을 해봤는데 기가 막히군요. 실제로 이 역사 전쟁을 벌여서 결과적으로 국채를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다시 말해서 박씨 왕조, 그 박씨 왕조를 완전히 딱 공고히 하고 대외적으로 그걸 도장을 딱 찍고 싶은 그런 속내라고 할까요? 그게 있었군요. 제가 그거를 확실히 언제 느꼈냐면요. 한번 누군가 어떤 야당 의원이 한번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귀태 발언 때문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때 박근혜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은 곧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을 앞세웠지만 그렇죠. 그건 국가예요. 실제로 이번에도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베를 나란히 세워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프레임이었어요. 새정치연합에서 아주 오랜만에 똑똑한 적시타를 적시타를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이 교과서 왜곡에 함께 하십니다. 요 그림. 이 그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그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쪽에는 박근혜 대통령, 한쪽에는 아베 총리 이렇게 놓고 두 분이 교과서 왜곡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딱 나왔을 때 굉장히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대통령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그런 언급들을 김무성 대표서부터 했었죠. 근데 이런 프레임이 사실은 역사 전쟁에서 먹히는 그런 프레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뉴욕타임스가 비슷한 그 논지를 폈었고요. 어제 아사히 신문 사설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였냐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일본 보고 역사 왜곡 운운하는데 당신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반문이었어요. 좀 아이러니한 거죠. 뭐냐면 우리가 그런 앞으로 만들어진 이제 친일 교과서 때문에 일본한테 역사에 대한 교훈을 훈수받는 건 아이러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정철승 변호사님이구나. 이러다가 우리가 북한한테 인권에 대해서 훈수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지적도 있었는데 이게 또 아까 제가 프레임에서 또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서 프레임도 있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지금 이제 묻히고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이게 교과서 문제에 대한 것들은 미래에 벌어질 악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미래에 벌어질 악에 대한 우리의 이제 걱정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현재의 구현된 악, 그리고 현재의 잘못된 실정, 현재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적인 돌파를 못 해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희석되고 선거를 이걸로만 치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공과에서 과를 덮어버리고 공을 거죠. 부각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랑 일맥상통한 얘기죠. 그렇죠. 이게 5개 공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과를
과가 이슈가 안 되게 만든 효과는 있는 거죠. 국민 TV